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자, 오늘은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상황이 좀 어려워졌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무섭고 힘들었던 시간이긴 합니다. 2008년에 여러분은 뭘 하고 계셨어요? 학생이신 분도 있었을 거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아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때 경험을 하신 분과 하시지 않은 분과의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주식에 대해서 정말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없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융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파생상품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굳이 그리자면, 세상의 크기가 이 정도로 받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실제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떤 무게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것을 우리는 파생상품, 예를 들자면 CDO와 같이 모기지 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대출 상품에다가 파생 상품을 껴서 팔다 보니까 이렇게 큰 세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펑 하고 터져버려서 실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줬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저는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동성 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산의 비중이 당시에 한 3% 정도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잠깐만, 이 유동성 자산이 3%?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시티은행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제가 시티의 사장님입니다. 여러분이 직원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기 지금 빨리 돈 필요하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팔아. 빨리 돈 가져와. 빨리 지금 급해. 빨리.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그거 돈 지금 없는데요? 아니, 왜 없어? 빨리 전화해봐. 저기 우리 돈 빌려준 데 있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김 사장님, 저기 지금 우리 돈은 없습니다. 빨리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김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30년 있다 갚으라며. 지금 갚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돈 없어 나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당장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3%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파생상품 때문에 복잡하게 꼬여 있었든, 혹은 만기가 너무 길어서 상환받지 못했든, 어쨌든 실제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할 수 없었던 시티는 진짜로 1불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거 진짜 시티도 넘어가는구나, 이런 위기 상황까지 봉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야, 니네들 유동성 자산을 평소에도 계속 늘려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이 유동성 자산의 비중이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은행들은요, 이런 규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은행들이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동안 소위 말하는 비유동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는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투자했을까요? 대표적인 게 펀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기금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 세계 연기금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땅 터지니까 자, 회의를 합니다. 또, 야, 우리가 뭐가 문제였지? 야, 우리가 이렇게 연기금 해가지고 20년, 30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실이 많이 나면 사람들이 믿겠니? 뭐가 문제였을까? 라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팀장님, 우리가 주식하고 채권만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 다른 것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투자가 소위 말하는 대체 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대체할 수 있는 뭔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이 소위 말하는 이 대체 투자라는 것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의 가치는 뭐 주식이나 채권처럼 막 급변도 하지도 않고 금융시장의 환경의 영향을 그래도 좀 덜 받으니까 부동산,
혹은 비행기. 비행기에다가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나온 현금 흐름을 받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메자닌 펀드라고 해가지고 대출 형식을 띠는데 조금 기존의 대출하고는 좀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VC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부장님, 이 회사는요, 지금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출도 날려면 한참 남은 것 같은데요. 부장님이, 야, 우리 돈 많아. 우리 이거 좀 대체 투자해야 돼. 지금 그냥 해.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그냥 해. 지금 옆에 있는 데들 비싸잖아. 야, 무슨 생각이 나세요? 티몬? 최근에 벌어졌던 위메프? 이런 회사들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스타트업에다가 막 투자를 막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그 정도의 가치는 없는 거야? 라는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대체 투자 쪽으로 돈이 많이 간 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로 나타났던 아주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위기를 IMF에서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런 식으로 오픈형, 개방형 펀드에 투자된 돈이 금융위기 당시에는 5조 달러 정도 됐는데 현재는 40조 달러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40조 달러라는 돈이 실제로 있는 거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알고 보니까 없는데요? 있는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월스트리트하고 그리고 메인스트리트에 대해서 최근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며칠 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왔고,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블룸버그 뉴스에서 전 세계의 주식의 가치가 6조 달러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조 달러가 날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분이 6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 한 3배, 4배 정도 되는 돈인데 그렇게 큰 돈이 어디 간 거예요? 그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던데, 근데 이게 어디 간 게 아니고요. 이게 월스트리트의 크기가 작아진 거지 메인스트리트에서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제로섬 게임도 아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월스트리트 크기와 메인스트리트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주식 1억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만큼 1억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돈들을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략적으로 1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110조 달러가 조금 넘긴 한데,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주식은 100조 달러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자고요. 그러면 채권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저는 1억을 여러분들에게 빌려주고 돈을 줬지만 나는 아직 여전히 1억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빌려줬는데 갚을 거잖아요. 어디 도망갈 거 아니죠? 네, 갚을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돈 합치면 얼마일까요? 3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정부가 빌린 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학개미들이 미국 정부에게 빌려준 돈, 그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 돈 다 합치면 300조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것보다 좀 더 커서 한 350조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요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600조 달러는 넘을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 이것만 계산해도, 단순히 계산해도 이것만 해도 1000조 달러가 훌쩍 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체 투자 때문에 생긴 이런 펀드들에서 나오는 비상장 주식? 이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알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월스트리트의 크기는 적어도 1000조 달러는 훌쩍 넘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메인스트리트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DP 개념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GDP를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월스트리트 크기는 1000조 달러가 넘을 걸로 추정돼요. 자, 그러면 GDP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7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국이 17조 달러 정도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대략 한 4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얘네 둘이 합치면 거의 절반 정도 되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GDP 크기는요, 딱 100조 달러 정도 된다. 러프하게 110조 이렇게 되지만 100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점검해 볼게요.
주식 100조, 채권 300조, 부동산 350조, 파생상품 600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계산해도 1000조를 훌쩍 넘는다. 그런데 GDP의 크기는 100조 정도밖에 안 된다. 즉 메인스트리트의 크기가 월스트리트의 크기에 비해서 훨씬 작다. 반대로 월스트리트의 크기는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메인스트리트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요. 월스트리트는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현상들은 굉장히 심해졌고요. 2022년에 약간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다시 일로 돌아가나? 근데 이렇게 돌아갈 리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심리가 별로야. 그래서 나 이거 팔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팔고 싶어.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던 돈 가져오라고 하고 싶어.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 심리가 사실은 월스트리트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 심리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8% 빠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서킷 브레이크가 있었죠. 그게 뭐죠? 심리. 야, 진정해. 야, 세상 안 망해. 밖에 나가봐. 날씨 좋아. 괜찮아. 주식 팔지 마. 라고 잠깐 심호흡을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킷 브레이크예요. 또 한 가지로 2022년에 상업용 부동산 망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부동산 팔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때 팔지 마. 미안한데 팔아도 너 돈 못 줘. 너 팔면 너 진짜 엄청 많이 빠지면 괜찮아? 나 팔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상환 금지 명령 등이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BOJ에서 그래요? 월스트리트가 그렇게 심각해요? 그러면 제가 금리 인상 못하죠. 라고 얘기했던 것도 결국은 진정해 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제로 주식과 같은 여러분들이 투자해 놓은 자산들이 안 좋아졌을 때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기분이 나쁜 것은 현실에서 변화가 생길 때입니다. 현실에서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기 침체가 되고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주식으로 돈 잃었을 때 주식을 팔고 싶은 그런 마음과 내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투자를 하실 때 현금을 포함해서 금이나 아니면 다른 안전자산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현금 비중은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확률에 비례해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30%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침체 온다는 얘기가 70%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아. 10%밖에 안 올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10%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투자는 계속 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신 상태에서 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